상반기에는 제약바이오의 구조조정, 그리고 하반기에는 혁신 주도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전자 세포 치료제가 한 번 정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와 맞물린다 그러면 아마 하반기에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떤 기업들이 그러면 M&A 대상이 될까?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위클리 바이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다소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도 최근에 70달러에서 60달러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유가 상승이 물가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그러면 향후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불안한 상황인데요. 조금 더 개별 기업의 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중요한 임상 일정 발표 그리고 기술 이전 가능성이 큰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 지표 보실까요? 자, 5월 소매 판매 예상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전주에는 소비 관련한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주별로 좀 들쭉날쭉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향후에 발표되는 소매 관련한 지표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론이긴 한데요. 그러나 FDA 안에서는 인하와 유지 이 둘이 크게 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조금 더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WTI 유가는 70달러대에서 다시 60달러대로 안정된 모습입니다. 자, 주가를 보실까요? 바이오 주가는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0.5% 하락을 했습니다. 2주 연속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주식을 보시면은 주간 단위로 코스닥 제약 지수가 1.3% 상승을 했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4.4% 상승한 것에 비하면 상승폭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강한 반등세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주요한 임상 데이터가 3분기에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 그 다음에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슈 클리핑입니다. 먼저 관세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곧 높은 관세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세 정책의 분수령은 7월 9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지난 4월 16일부터 무역 확장법에 근거해서 의약품이라든가 또 관련 제품의 국가 안보에 대한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무엇이냐면 품목별로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관세 정책을 사용할 때도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미국 무역 대표부는 미국의 혁신적인 치료제를 다른 나라들이 싼 가격에 사용을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의 약가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관련한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6월 27일까지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5월 초에 미국 무역 대표부에 관세 면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을 하고 또 업계에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고 관리라든가 아니면 현지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익률이 높지 않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률이 높지 않은 기업들은 별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전 품목 대상으로 한 일반 관세율은 약 10%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퍼센테이지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산 API, 즉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는 고관세가 적용될 것이다 라고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는 면세 대상이 되었었는데요. 향후에는 이러한 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의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또 물가에 대한 영향력도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비용 상승을 흡수하고 또 마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이죠. SK바이오팜이라든가 셀트리온 등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에서의 생산시설을 확보를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현지에서의 생산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현지에서의 생산 그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관세 정책이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단에서 보다 세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관세 정책입니다. 그런데 비관세 정책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비관세 정책이라는 것은 미국 이외의 장소에 있는 공장에 대한 실사라든가 또 비용 상승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불이익에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 바이오텍의 M&A와 향후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ETF XBI의 장기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약 10년간, 즉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해서 작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5에서 110달러라는 이 지긋지긋한 박스권을 전혀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디론가는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향 위로 돌파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하는, 안정되고 인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정책입니다. 제약바이오 정책이 우호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야 빅파마들이 마음 놓고 M&A에 나설 수 있는 거죠. 자, 상반기,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1분기, 2분기로 나눠서 미국의 제약바이오 M&A가 어떤 모습을 나타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의 M&A 건수는 2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트라셀룰라가 M&A 된 것은 1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그 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1분기에는 바로 한 건, 그렇죠? 안토스. 이 한 건에 지나지 않고 금액도 30억 달러에 지나지 않습니다. 2분기 들어서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인트라셀룰러를 제외한 금액 30억 달러로 본다 그러면 이 금액도 70억 달러대로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있었던 빅파마들의 실적 발표에서 트럼프의 정책에 의한 그런 피해가 생각보다 아주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면서 M&A 건수도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M&A가 44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들어서는 353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속도로 본다 그러면 작년 대비 M&A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의 하나는 이 2분기에 블루프린트입니다. 그러니까 블루프린트가 M&A가 되면서 거의 100억 달러에 이르는 큰 규모의 M&A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라이 릴리의 버브인수입니다. 버브라는 회사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유전자 편집 치료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통해서 아기 KJ를 살린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그 연구진이 이 버브의 경영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유전자 편집 치료제, 베이스 에디팅이라는 기술로 유전자 편집을 해서 아기를 살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버브는 임상 1상에서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라이 릴리와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쟁 기업을 조금 더 싼 가격에 인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하반기에 이 M&A가 늘어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7월이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1회 정도 인하가 된다 그러면 아마 M&A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리를 전망하는 그 수치를 보면은 하반기에 약 2회 정도 인하될 것이다 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페드에서도 인하가 중론이긴 하지만 인하와 동결이 아주 팽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경제 정책입니다. 지금 현재 정세도 굉장히 어지럽죠. 중동이 굉장히 정세가 불안합니다. 미국도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큰 맥락에서는 상반기에는 제약바이오의 구조조정, 그리고 하반기에는 혁신 주도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계속해서 이 제약바이오에서는 실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약가 인하라든가 또 관세 정책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중국 기업이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구조조정만 외친다 그러면 미국의 제약바이오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트럼프의 목을 죄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 미국 FDA의 인사들이 계속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희귀질환 치료제 가속 승인을 위한 다른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 발표된다 그러면 유전자 세포 치료제가 한 번 정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와 맞물린다 그러면 아마 하반기에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떤 기업들이 그러면 M&A 대상이 될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트라셀룰라입니다. 그러니까 인트라셀룰라는 가장 오래 먼저 인수가 된 업체죠. 존슨앤존슨에게 인수가 되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CNS입니다. 중추신경계를 다루는 그런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트렌드 중에서도 가장 핫한 분야에 속한다라는 점. 두 번째는 수익 구간에 들어간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돈도 벌고 있어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비쌉니다. 14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주고 인수를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안전성과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빅파마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일라이 릴리의 버브 인수와 같은 이 매력적인 CGT 신약 개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임상 성과가 아주 좋은 그런 유전자 편집 치료제 혹은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아마 인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전자 편집 치료제 카스게비의 장기 데이터, 5년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안전성과 그리고 효능이 이미 장기간 검증되고 있다라는 점도 CGT M&A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슈 포커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USA에서 CDMO로서의 그 리더십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3년 연속 이 바이오 USA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AI 기반의 운영과 또 디지털 전환 전략 그리고
오공장 증설 관련한 내용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삼성 오가노이드에 대한 전략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율의 오가노이드를 사용을 해서 암 치료제를 선별하는 그런 연구 개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서비스까지 제공이 된다 그러면 연구부터 최종 생산까지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그런 제대로 된 CRDMO 회사로 발전한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포트폴리오하고 생산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클론 항체에 집중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메신저 RNA라든가 AAV 그리고 AOC 항체에 올리고 누클레오타이드를 결합한 그런 모달리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생산 역량을 확장해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공장에 대한 홍보를 했는데요. 오공장이 가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78만 4천 리터의 글로벌 최대 규모의 공장을 갖게 되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ADC 관련한 내용인데요. ADC의 완제 의약품과 프리필드 시린지, 환자가 혼자 독자적으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프리필드 시린지의 생산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가노이드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자율의 오가노이드 기반에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치료 약물의 스크리닝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2011년도에 CMO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CDO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CRO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7년마다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오가노이드 기반의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오가노이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과 제휴를 통해서 일관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암 환자 유래의 오가노이드를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CRO 서비스가 된다 그러면 연구 단계부터 최종 생산 단계까지 엔드 투 엔드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할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약 혹은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이 고객사와의 상충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고요. CDMO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보다 순수한 CDMO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빅파마에게 기술 계약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할 전보다 분할 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순수 CDMO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위클리 바이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